오늘의 주인공은 티거, 4호 전차, 판터와 함께 2차 대전 기갑 4대 천왕 중 하나인 T-34, 애칭 떼34 되시겠다. 2차 대전 당시 보여준 기갑 웨이브와는 달리 1930년대의 소련은 의외로 제대로 된 기갑 체계가 없던 상태였다. 당시 소련이 가진 물건 중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게 쾌속 전차라고 불리던 경전차 BT-7이었고, BT-7의 운영 교리도 보병들과 함께 쾌속 진격이라는 장갑차나 다름없는 방식이었다. 물론 이 경전차의 성능 자체는 나름 괜찮아서 고철이란 단어를 쓰기도 아까운 쓰레기인 치아 전차가 굴러다니던 1938년 장고봉 사건과 1939년 하린골 전투에서는 상대를 압사시켜 버릴 정도였지만, 당장 하린골 전투와 동시즌에 이루어졌던 스페인 내전의 경우에는 독일산 37mm 팍36포에 완벽하게 관광당하면서 소련의 전차 개발자들에게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전차를 개량할 것인가. 그리하여 소련의 신형 전차 개발은 SMK CJ 다포탑 전차부터 시작해 KV-1으로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중전차 라인과 기존 BT-7 전차에서 화력과 장갑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A32, A20, T-34 중전차 라인으로 갈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BT-7에 76mm 전차포를 얹었던 A32가 주력 전차로 유력했지만 겨울 전쟁에 투입해놓고 보니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A32는 한 번 더 개수 작업을 거쳐 기존 설계의 장갑을 더욱 강화한 A34를 만들었고, 이게 통과되면서 제식명 T-34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T-34는 개발 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는데, 스탈린의 최측근이었던 그레고리 쿨리크 원수가 이 T-34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정치적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했는데, 주력 전차의 76.2mm 주포는 그가 보기엔 너무 약했고, 무엇보다 T-34는 라이벌이던 리아초프가 밀어주던 프로젝트였다. 경쟁자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셈이다. 급기야 첫 생산 예정이었던 1940년 독일에서 3호 전차 2대가 수입되었고, 이 3호를 분석한 결과 T-34는 화력과 장갑을 제외한 엔진, 무전기, 편의성 등의 모든 소프트 스펙에서 밀리는 참상이 벌어졌다. 이 결과에 신이 난 쿨리크 원수는 더더욱 쓰레기라고 딴지를 걸어대고, T-34는 설계자였던 코시킨 기사가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과로사하는 불행까지 겹치면서 1940년 목표였던 600대 생산은 117대 생산으로 접어야만 했고, 다음 대의 설계자였던 모로조프가 다시 설계를 수정하여 1941년에서야 겨우겨우 생산 라인을 제대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작된 T-3476은 전장 6.68m, 전폭 3m, 전고 2.45m, 전비 중량 26.5톤, 탑승 인원, 전차장, 포수, 조종수, 무전수 이렇게 4명, 엔진 12행정 순행식 디젤 엔진 V2, 최고 속도 시속 55km, 항속거리 400km, 무장은 41.5구경, 76.2mm F34 1문, 7.62mm DT 기관총 2정, 전 측면 60도 피탄 경사장갑이라는 스펙으로 완성되었으며, 경전차 기반이었던 만큼 무식할 정도로 생산성 높은 구조에 힘입어 독소전쟁 직전까지 1200여 대나 생산되었다. 당시 독일의 3호, 4호 전차 배치량이 2000여 대 가량이었던 걸 보면 독소전쟁 초반에 소련군이 왜 그렇게 독일 전차부대에 털렸는지 궁금하겠지만, 당시 소련군은 대숙청 사태로 인해 멀쩡히 기계화가 잘 이루어졌던 육군이 지휘체계부터 시작해서 작전 교리까지 싸그리 1차 대전 수준으로 후퇴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스탈린이 자신의 삽질을 만회할 신의 한 수를 두는데,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군대에 집어넣어서 급조 예비군 사단을 몇백 개를 뽑아냄과 동시에 모든 군수 공업시설들을 우랄 산맥 후방으로 옮겨라. 그게 불가능할 시에는 적이 공장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까지 가동할 것 이라는 정신나간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쳐들어오니 서울에 있는 공장을 후방인 대구로 통째로 옮기라는 소리였다. 최전방에서 이사를 포기하고 풀가동을 선택한 공장들은 급조 예비군 사단에게 장비를 공급해가면서 T-34 생산 공장을 필두로 한 대다수의 중공업 공장들이 대피할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고, 1942년 미국의 랜드리스 개시와 동시에
이사를 모두 마친 T-34 공장들이 일제히 분노의 질주를 시작. 그 결과 1940년 117대, 1941년 2996대였던 생산량은 1942년 12527대, 1943년 15821대라는 그야말로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수치를 찍어버리며 독일군에게 미쳐 돌아가는 개떼러시를 보여주게 된다. 사실 T-34는 초기 공세 당시에도 독일군 내에서 이거 큰일이다 라는 경각심을 준 물건이었다. 60도 경사 장갑을 통해 단순 계산으로도 표기 대비 2배의 방어력을 얻고, 그 결과 당시 독일군 주력이었던 3호, 4호 전차의 7.5mm 단포신이 그야말로 이빨도 안 먹혔으며 7.5mm 단포신이 주력이었던 1941년 독일 입장에서 76mm 장포신 대전차포는 구축 전차의 화력 그 자체였다. 거기에 무슨 약을 빤 건진 몰라도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단순하고 생산에 조작까지 용이하여 분명히 상부에서 소련군 전차 다 박살났다고 해서 진격했더니 크기도 4호와 비슷한데 화력과 방어력은 미친 물건이 전선을 진격할 때마다 사방팔방에서 계속 튀어나와서 독일군은 말 그대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물론 상대는 쩌는데 우리 무기는 구리네 등의 불평불만은 이 동네도 마찬가지였던지라 소련 전차병들은 망할 파시스트 놈들 탱크는 쌩쌩 날아다니는데 이 쌍놈의 T-34는 심심하면 퍼진다 라고 불평할 정도였다. 공장에서 황급히 핵심 기계만 빼와서 마구 찍어낸 물건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이상한 거다. 일단 조작 체계 자체는 아주 간단해서 집단 농장에서 필수로 가르치던 트랙터 수준의 조작 능력이면 바로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했지만, 조작 체계가 단순한 것과 대충 올린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만든 구동계로 실전에서 움직이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당연히 독일제 전차와 비교 대상이 되어 독일 미션은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데 우리 건 이걸 확 그냥 엿바꿔 먹을 수도 없고 라는 소련 전차 운전병들의 폭풍 디스가 쏟아졌다. 거기에 T-34의 화력도 함정 카드였던 것이 애초에 76mm 장포신을 달았던 이유 자체가 소련이 가지고 있던 주포 제작 기술이 원체 열악해서 모자란 관통력을 포탄의 대형화를 통한 운동 에너지 증가로 해결하는 일종의 궁여지책이었던지라 명중률은 개판이고 맞췄는데도 포탄이 튕겨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무전기? 제대로 켜지기만 해도 다행이지. 또한 차체 정면에 떡하니 자리 잡은 운전수용 해치가 큰 약점으로 작용했고, 이 문제는 끝까지 85mm형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물론 운전수 해치를 제외한 이런 운용상의 단점들은 본격적으로 생산되던 1942년에 들어서자 조금씩이나마 해결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이쯤 되자 독일이 티거, 판터로 기갑의 전설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화력이 4호 전차급이었던 76mm형은 물량을 쏟아부어도 이 괴물들에겐 역부족이었고, 결국 1943년부터 본격적인 화력 증강 계획이 실시. 그 결과물로 1944년 T-3485가 투입되었다. 이 T-3485형은 차체는 포탑링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그대로 두되 기존의 2인 체제였던 포탑을 3인용 대형 포탑으로 갈아치우면서 동시에 85mm GIS-S54 강성포로 업그레이드한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의 진정한 의미는 1944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독일군을 단순히 수적 우세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씹어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일단 포탑이 커지면서 한 명이 더 들어와 효율적인 임무 배분이 가능하고, 랜드리스를 통해 들어온 미국산 무전기로 갈아 끼워 더더욱 효과적인 작전 기동이 가능해졌으며, 구동 계통을 선본 결과 조정성 및 기동력도 조금 개선되어서 4호 전차 정도로는 더 이상 상대도 안 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높은 생산성은 그대로였고, 이는 1944년부터 단 2년간 T-3485를 무려 22,500대나 생산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독일 전차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았던 판터가 2년간 5,000대로 끝날 정도였으니 이미 자릿수가 다르게 뽑혀 나오던 T-34 쪽이 수적으로는 절대 우세했고, 주포를 85mm로 교체한 결과 당연히 88mm보다는 못해도 75mm 팍40 대전차포 정도의 위력은 나와서
맞추기만 하면 T-3485의 주포로도 티거 전차를 충분히 관통할 수 있다 보니 수적으로도 열세인 티거 전차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방도가 없었다. 당시 독일과 소련의 주력 전차 생산 격차를 생각해보면 T-34 10대를 파괴시켜도 티거 한 대가 파괴되면 손해였다. 거기에 후일 T-3485들은 122mm 장포신을 탑재한 IS-2의 탱킹까지 받게 되니 한마디로 독일 입장에서는 뭐긴 뭐야 망한 거지. 이런 무시무시한 생산력과 적절한 성능을 자랑했던 T-34는 시대가 필요로 한 딱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대전 이후 생산량까지 합치면 총 9만 대, 2차 대전 중에만 무려 58,600대라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생산되어 독일의 정예 기갑 부대에 정면으로 맞서 로지나 조국이라는 애칭을 달고 수많은 전차병의 피와 공장 노동자의 땀으로 전쟁의 향방을 단번에 뒤집어 버렸고 독소 전쟁, 궁극적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참으로 미묘한데 유럽에게는 2차 대전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명품이었지만 소련이 2차 대전 후 렌드리스로 T-3485를 퍼줄 때 김씨 일가의 한 망나니 손에도 들어가서 6.25 당시 한국군을 보전시킨 물건이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당시 이 T-34 전차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쿨리크 원수는 이후에도 기관 단총은 총알만 낭비할 뿐이니 금지, 지뢰는 아무 쓸모없는 소모품이잖아? 등의 온갖 바보짓을 다 하다가 독소전쟁 발발 당시 독일군에게 박살난 후 겨우 도망쳤고 참패에 대한 문책으로 소장으로 강등되었으나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전화로 스탈린의 뒷담을 까다가 이게 도청되는 바람에 시베리아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상부의 삽질로 전선의 병사들이 고통받은 일은 소련뿐만 아니라 연합군에게도 존재했었는데 당장 종합적 전투력은 T-34보다 더 좋았던 셔먼 전차가 대전차 자주포가 전차를 상대한다는 구닥다리 교리로 인해 관통력이 떨어지는 75mm 주포만을 가지고 갑툭튀하는 독일 전차 부대를 상대해야만 했고 독일 전차 부대가 싸그리 녹은 전쟁 후반부에 들어서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76mm를 장착해서 오히려 대보병 화력을 떨어뜨리는 삽질로 분명히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론슨 라이터라는 놀림감이 돼버린 걸 생각하면 역시 무기는 스펙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무기나 사람이나 인생은 역시 타이밍이다.